안녕하세요. 오늘 탐사할 자료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청취자 한 분께서 아주 흥미로운 최신 과학 논문 한 편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우리 뇌 안에서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변화, 그러니까 체세포 돌연변이에 대한 연구입니다. 요청사항이 아주 명확하셨죠? 이 논문의 결과랑 데이터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어떤 것들은 확실히 증명했고, 또 어떤 건 아직 추측 단계인지 속 시원하게 분석해달라고요. 오늘 저희의 임무가 바로 그겁니다. 이 복잡한 논문을 같이 파헤치면서 우리 뇌의 유전 정보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게 뇌의 기능이나 질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핵심을 짚어보는 거죠. 네. 이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체세포 돌연변이라는 개념부터 딱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부모님께 물려받는 유전자랑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수정란 하나가 분열해서 수십 쪽의 세포가 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또 늙어가는 모든 순간에 DNA가 복제되면서 생기는 뭐랄까 일종의 오타 같은 거거든요. 이 연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뇌 속의 오타들은 어떤 패턴을 보일까? 그리고 그게 자폐증이나 조현병 같은 질병과 정말로 관련이 있을까 하고요.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논문을 보면 연구진들이 131개의 뇌를 분석하면서 뭔가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 같아요. 대부분은 예상 가능한 범위의 돌연변이를 가졌는데 유독 몇몇 뇌에서는 정말 상상 이상의 돌연변이가 발견됐다고요. 바로 그게 이 연구의 첫 번째 아하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구진들이 뇌 샘플마다 돌연변이가 몇 개나 있는지 막대 그래프로 그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막대들은 키가 한 20에서 60 정도로 고만고만하게 서 있는데 갑자기 그 중에 몇 개가 뭐랄까 에베레스트선처럼 수백 개까지 쭉 솟아 있는 거죠. 전체의 한 6% 정도가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걸 과변이, 영어로는 하이퍼뮤터블 뇌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에베레스트산이라니,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근데 이게 특정 질병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흥미롭게도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폐, 투렛 증후군, 조현병 환자뿐만 아니라 정상인으로 분류된 뇌에서도 이 과변이 현상이 똑같이 발견됐거든요. 정말요? 네, 이건 질병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뇌에서 일어나는 뭔가 더 보편적인 현상일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신호였던 셈이죠. 여기서 연구진들이 아주 중요한 가설을 세웁니다. 혹시 이거 나이랑 관련된 게 아닐까? 하고요. 나이요? 듣고 보니 그럴듯하네요. 오래 사용한 기계일수록 고장이 잦은 것처럼요. 그 가설은 어떻게 검증했나요? 데이터를 나이 순으로 다시 쫙 정렬해 본 거죠. 그랬더니 패턴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40세 미만의 젊은 뇌에서는 이 과변이 현상이 한 2% 정도로 아주 드물게 나타났는데 60세가 넘은 뇌에서는 무려 16%에서 발견됐어요. 와, 16%요? 네, 8배나 급증한 거죠. 이건 뭐 통계적으로 우연이라고 보기 힘든 수치입니다. 즉, 과변이는 노화와 강력한 연관이 있다는 첫 번째 가설은 이 데이터를 통해 확실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나이가 들수록 뇌의 특정 부분에서 유전적 변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 사실이 증명된 거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어떤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겼는지 들여다봤더니 더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NRAS나 DNMT3A처럼 암 발생과 관련이 깊다고 알려진 그런 유전자들이 손상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건 마치 돌연변이를 얻은 어떤 세포가 다른 세포들보다 더 잘 살아남고 더 빨리 분열하는 일종의 생존 어드밴티지를 얻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 수백 개의 돌연변이가 뇌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뇌의 특정 부분만 갑자기 확 늙어버린 것처럼 변했다. 뭐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정확한 질문이에요. 여기서 두 번째 핵심 가설인 클론 확장 개념이 등장합니다. 연구진들은 이게 뇌 전체가 동시에 늙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돌연변이를 잔뜩 가진 슈퍼세포 하나가 나타나서 혼자서 엄청나게 분열하고 증식해서 자기 복제품으로 뇌의 한 구역을 점령해버린 건 아닐까 하는 가설을 세운 거죠. 하나의 세포가 뇌의 한 구역을 점령한다니 무슨 SF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런 가설을 도대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었죠? NC7이라는 한 정상인의 뇌 샘플이 그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주었습니다. 이 뇌에서 발견된 수백 개의 돌연변이들이 뇌의 다른 영역에서는 거의 안 보이다가 유독 선조체 계제뉴런이라는 특정 종류의 신경세포에서만 무려 15에서 25%의 빈도로 나타나는 걸 발견한 거예요. 15에서 25%요? 네, 그 구역의 세포 4개 중 1개는 이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정말 엄청나네요. 하지만 그게 정말 단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연구진도 바로 그 점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구역에서 신경세포 16개를 하나하나 따로 떼어내서 유전자를 통째로 분석하는 정말 엄청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놀라웠죠. 16개 중에 8개의 세포가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기라도 한 것처럼 그 수백 개의 돌연변이 목록을 거의 완벽하게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와, 그 8개의 세포는 유전적으로 그냥 완벽한 쌍둥이라는 거네요? 모두 같은 조상세포에서 왔다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겠군요. 그렇죠. 이건 과변이 현상이 단일 세포의 클론 확장에서 비롯되었다는 가설을 아주 강력하게 증명하는 결과입니다. 젊을 때는 하나의 세포에 불과했던 것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분열하고 이동해서 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대 가문을 이룬 셈이죠. 노화와 함께 우리 뇌의 지도가 유전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하나의 세포가 뇌의 일부를 점령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자, 그럼 이제 청취자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런 현상이 자폐증 같은 뇌질환과는 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이 이 연구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자폐증 환자의 뇌에는 돌연변이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놀랍게도 과변이 뇌를 제외하면 자폐증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의 돌연변이 총 개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연구진은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 즉 돌연변이의 기능이라는 걸요. 기능의 차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말하는 건가요? 자폐증 환자 뇌의 돌연변이는요, 기존의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쪽보다는 오히려 없던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는 아무 기능이 없던 DNA 부위에 돌연변이가 딱 생기면서 특정 단백질이 와서 달라붙을 수 있는 착륙 지점을 새로 만들어버리는 식이죠. 착륙 지점이요?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럼 어떤 단백질을 위한 착륙 지점이 새로 생긴 건가요? 그게 바로 결정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새롭게 생긴 착륙 지점은 대부분 MEAS라는 이름을 가진 단백질 그룹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 MEAS 단백질들은 뇌가 만들어지는 아주 초기 단계에 신경세포들이 얼마나 분열할지, 어디로 이동할지, 뇌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를 결정하는, 말하자면 뇌 건설 현장의 총감독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발견들을 종합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자, 그림을 맞춰보죠. 자폐증 환자의 뇌에서는 체세포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하필이면 뇌발달 초기에 가장 중요한 총감독, 이 MEAS 단백질이 엉뚱한 곳에 가서 일하게 만드는 가짜 착륙 지점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자폐증이 돌연변이랑 관련이 있다는 막연한 주장을 넘어서 어떤 돌연변이가 어떤 단백질의 기능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의 실마리를 찾아낸 거죠.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발견이네요. 자, 그럼 청취자분의 요청에 따라 분석의 균형을 맞춰보죠. 클론 확장은 증명되었고 자폐증과 MEAS의 연결고리는 강력한 증거를 찾았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반대로 이 논문에서 가능성으로 제시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한, 말하자면 추측 단계에 머무르는 가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과학 논문을 읽을 때 바로 그 지점을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이 논문에서도 몇 가지는 강력한 의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색체의 일부가 통째로 사라지는 결실, 딜리션, 돌연변이와 자폐증의 연관성입니다. 결실 돌연변이요? 그건 어떤데요? 데이터를 보니까요, 염색체 일부가 복제되는 돌연변이는 정상인이나 환자군이나 비슷하게 한 5% 정도에서 발견됐어요. 이건 그냥 발달 과정에서 흔히 생기는 일종의 배경소음 같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염색체 일부가 사라지는 결실은 아주 이상하게도 오직 자폐증 환자군에서만 발견된 거예요. 오직 자폐증 환자군에서만요? 그거야말로 결정적인 단서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연구자들은 여기서 아주 신중한 태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발견된 사례의 수가 너무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논문 저자들도 자폐증과의 관련성을 시사할 수는 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려면 훨씬 더 큰 규모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딱 선을 긋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강력한 용의선상이긴 하지만 아직 증명되지 않은 가설이라고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상대적으로 덜 증명된 가설도 있을까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돌연변이가 많으면 병에 걸린다는 그 직관적인 가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 가설은 오히려 기각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앞서 말했듯이 돌연변이의 총량에는 차이가 없었으니까요. 이 연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뇌질환과 유전자의 관계를 볼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개수가 아니라 그 돌연변이가 유전체의 어느 위치에서 발생했고 그 결과 어떤 기능적 변화를 가져왔는가, 바로 이 점이라는 것을요. 자, 그럼 오늘 탐사를 청취자분의 요청에 맞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뇌는 나이가 들면서 특정 세포의 후손들이 뇌의 일부를 차지하는 클론 확장 현상이 일어난다. 이건 증명된 사실로 볼 수 있겠고요. 둘째, 자폐증의 경우 돌연변이의 수가 아니라 뇌 발달의 총 감독인 MEIS 단백질의 조절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기능적 변화가 중요하다는 강력한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반면 염색체가 통째로 사라지는 결실과 자폐증의 연관성은 아직 추가 연구가 필요한 흥미로운 가설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보통 유전체를 부모님께 물려받아서 평생 변치 않는 설계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 연구는 우리 뇌의 유전체가 사실은 평생에 걸쳐 계속 수정되고 편집되는 살아있는 문서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폐증이나 암 같은 질병을 넘어서서 우리가 나이 들면서 겪는 지극히 정상적인 인지 능력의 변화, 예를 들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성격이 좀 변하는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 말이에요. 그런 변화의 얼마만큼이 우리가 물려받은 유전자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우리 뇌에 차곡차곡 쌓인 이 독특한 체세포 돌연변이의 모자이크 때문일까요? 어쩌면 우리 각자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우리 뇌의 DNA에 그대로 새겨지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